1260년 9월 3일 팔레스타인의 한 계곡입니다. 이곳에는 킵부카가 이끄는 1만에서 2만 명 사이의 몽골 기병대가 있습니다. 이들은 오래전 도시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보았던 전사들입니다. 그들은 아인 잘루트라는 샘을 향해 말을 타고 나아갑니다.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이집트의 맘루크군입니다. 이들 역시 수만 명에 달하며 술탄 사이프 웰딘 쿠투즈와 그의 가장 뛰어난 지휘관 바이바루스가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마음을 조이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세상이 막을 수 없다고 확신한 군대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잔혹함으로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 위에 세워진 기계를 잔혹함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기도만으로는 막을 수도 없습니다. 기도는 기병대의 돌격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들을 막는 방법은 자신감을 꺾는 것입니다. 한 세대 만에 처음으로 그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승리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 대가는 전장에서 피로만 치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의 배신으로 치러집니다. 또한 텐트 뒤에서 속삭이는 정치적 살인으로도 치러집니다. 그리고 문명을 구하는 것, 이 동맹들의 칼로부터 당신을 구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도 치러집니다. 그러니 그날 아침의 공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먼지, 땀, 가죽, 그리고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조용한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이집트마저 함락된다면 카이로, 메카, 메디나, 그리고 지중하의 무역로를 아는 세상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은 이 전투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칼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전속력으로 펼쳐진 거짓말이었습니다. 에인 잘루트 전투가 왜 중요했는지 이해하려면 그 이전에 존재했던 공포를 느껴야 합니다. 13세기의 몽골 확장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파괴였습니다. 그것은 생각하는 법을 배운 산불처럼 움직였습니다. 모든 지역은 야가에서가 아니라 저항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았기 때문에 항복했습니다. 그들이 얻는 것은 전멸뿐이었습니다. 몽골군이 항복을 원할 때 그들은 화려한 외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확실성을 보냈습니다. 복종하고 조공을 바치고 성문을 열면 당신은 살아남을지도 모릅니다. 저항하면 당신의 도시는 너무 철저히 지워져 소문으로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도시의 성벽에 서서 지평선 너머의 기병들을 바라보는 총독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단 하루라도 그들의 기분을 잘못 판단하면 당신의 아이들은 팔리고 도서관은 불타고 거리는 시체로 가득 찰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1250년대 중동은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내부 경쟁으로 지쳐 있었으며 십자군 전쟁과 왕조 투쟁의 오랜 그림자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시리아와 이집트는 통일된 전선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은 아유브 왕조, 에미르, 군벌, 그리고 야심찬 실력자들 사이에서 이동했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정확히 몽골군이 양분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제국을 무찌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10개의 작은 제국들을 차례로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각 제국은 너무나 의심이 많아 다음 제국과 협력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멈출 수 없는 세력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당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그 다음 모든 지역이 저주받았다고 느끼게 한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이 1258년 바그다드의 함락입니다. 그 연도를 말하는 것조차 장례식 날짜를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그다드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적 명성, 종교적 권위, 제국적 기억의 상징이자 수도였습니다. 바그다드가 함락되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성벽의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리적 붕괴였습니다. 대량 학살, 시체로 가득 찬 거리, 문화 중심지가 잿더미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후대 작가들이 반복한 모든 숫자가 정확했든 트라우마로 부풀려졌든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옛 세계는 일주일 만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그 생각이 뿌리 내리면 모든 것을 오염시킵니다. 시장은 공황에 빠집니다. 수비대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왕자들은 전투 계획 대신 도주로를 찾습니다. 바그다드 함락 후 몽골의 파도는 시리아를 향해 밀려들었습니다. 1260년 알레포가 함락되었습니다. 다마스쿠스는 항복했습니다. 알레포, 다마스쿠스라는 이름 자체는 이집트의 다음은 당신 차례다 라고 경고하는 종소리와 같았습니다. 몽골군은 화살만으로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리로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공포를 화폐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소문을 무기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잔혹한 본보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도시가 단 한 발의 화살도 쏘지 않고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어두운 효율성입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위해 싸워주기 때문에 결코 싸울 필요가 없는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인잘루트의 지리와 왜 그곳이 몽골 신화의 첫 번째 실제 균열의 무대가 되었는지 살펴보십시오. 아인잘루트는 이즈루엘 계곡의 샘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안도로와 내륙 시리아를 연결하는 통로인 하롯 지역과 가깝습니다. 이런 계곡은 군대의 고속도로이지만 동시에 덧치기도 합니다. 계곡에는 가장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능선과 솟아오른 지형이 있습니다. 기병대가 너무 늦을 때까지 시야에서 사라질 수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넓은 스텝 지대에서 몽골군은 더 무거운 군대 주변을 춤추듯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늘리고 찢고 피를 흘리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숨겨진 굴곡이 있는 험한 지형에서는 그 움직임이 위험해집니다. 마른 공간이 필요합니다. 기마, 궁수들은 자유롭게 원을 그리며 움직일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을 막으면 몽골군이 가장 좋아하는 리듬을 막게 됩니다. 맘루크군을 흥미롭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무섭게 만드는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농민 징집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못해 창을 든 농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병사로 훈련받은 노예 소년들로 이루어진 군사 엘리트였습니다. 인간을 무기로 바꾸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것은 잔혹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맘루크는 어릴 때 구매되어 혹독한 훈련을 받았고 군사 가문에 묶였습니다. 그는 안장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사격, 돌격, 속임수, 그리고 정확하게 죽이는 법을 훈련받았습니다. 그것은 몽골군이 아인잘루트에서 아마추어를 만난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기병전에 같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맘루크군에게는 그들만의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치는 배신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리더십은 불안정했습니다. 술탄은 암살로 권력을 잡고 같은 방식으로 몰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충성심은 실제했지만 동시에 거래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스트레스를 상상해 보십시오. 외부의 묵시록과 싸워야 하지만 내부 세계는 칼날의 둥지입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역설입니다. 몽골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세력은 외부 위협이 완화되는 순간 스스로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수도 있는 세력이기도 합니다. 전투를 강요한 불꽃은 몽골군의 추진력과 몽골군의 분산 모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지역으로 진격하던 몽골군의 지도자 훌레구 칸은 몽케 칸의 죽음 이후 병력의 상당 부분을 철수시켜야 했습니다. 제국 승계 정치가 관심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멈출 수 없는 제국 뒤에 숨겨진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정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경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몽골군조차도 모든 곳에 동시에 전력을 다할 수는 없었습니다. 훌레군은 시리아를 킵부카에게 맡겼습니다. 킵부카는 강인함과 일부 기록에 따르면 완고한 자존심으로 알려진 지휘관이었습니다. 킵부카는 후퇴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격이 중요합니다. 전쟁은 추상적인 힘에 의해 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싸워지는 것입니다.
한편 이집트에서는 쿠투즈가 1259년에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편안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당성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경쟁자도 자신의 통치권을 의심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승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바루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났고 두려움을 받았으며 야심이 있었습니다. 바이바르스는 이전에 십자군과 싸웠고 포식자의 본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기가 지나면 위험해지는 그런 종류의 동맹이기도 했습니다. 이 1260년에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1260년 이후에도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했을까요? 외교는 존재했다 해도 의례적인 위협에 가까운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몽골군의 복종 요구는 현대적인 의미의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험이었습니다. 복종하거나 죽거나였습니다. 맘루크군의 반응에서 연대기 작가들은 후에 저항을 강조했습니다. 사절들은 처형되었고 메시지는 피로 물들어 돌아왔습니다. 모든 극적인 세부 사항이 완벽하게 보존되었든 후대의 이야기로 부분적으로 각색되었든 정치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쿠투즈는 대가를 알면서도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안은 평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항복, 조공, 그리고 저항을 불태워야 할 질병처럼 취급하는 제국에 결국 흡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쿠투즈는 카이로에서 북쪽으로 진군했습니다. 병참만 생각해 보십시오. 기병대를 장거리 이동시키는 것은 말을 타고 도시를 이동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사료가 필요합니다. 절도와 탈영을 막기 위한 규율이 필요합니다. 습격을 감시할 정찰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기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의 병사들이 죽으러 가는 행군이라고 믿는다면 그들은 도착하지 않을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으로의 행군은 단순히 군사적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리적 도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장 도덕적으로 회색인 요소 중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십자군 국가들입니다. 해안을 따라 아크레와 같은 장소들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맘루크군을 두려워했고 몽골군을 두려워했으며 둘 사이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순간 실용적인 생존이 이데올로기보다 중요했습니다. 맘루크군은 십자군 영향 지역을 통과했으며 많은 기록에 따르면 십자군들은 중립을 유지하거나 통과를 허용했습니다. 맘루크군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몽골군이 그들을 끝장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두운 시기에는 동맹이 신뢰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계산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계산은 하룻밤 사이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제 준비 단계입니다. 절박한 정권이 어떻게 생존을 계획하려 하는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맘루크군은 새로운 종류의 전쟁을 처음부터 발명하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겪고 있는 전쟁을 연구하여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몽골군이 너무 일찍 돌격하고 너무 오래 추격하고 대형을 무너뜨린 군대에게 무엇을 했는지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의 시체로부터 배웠습니다. 잔혹하지만 사실입니다. 때로는 전쟁에서 최고의 스승은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특히 바이바루스는 몽골군의 습관을 이해했습니다. 몽골군은 거짓 후퇴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추격으로 유인하고 개활지로 끌어들인 다음 측면 기병과 화살 폭풍으로 포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똑같이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약한 척하고 그들을 앞으로 유인한 다음 덫을 놓는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몽골군을 정의로운 방식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게임에서 더 영리하게 행동함으로써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지형을 선택하여 준비했습니다. 아인 잘루트는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셈이 중요했습니다. 계곡이 중요했습니다. 숨겨진 능선이 중요했습니다. 이 기병과 싸울 때는 기병이 달릴 수 있는 곳을 통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많은 유명한 승리들의 은밀한 비밀입니다. 그것들은 용기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처럼 사용된 지형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맘루크군은 단순히 전투를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폭력의 연극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몽골군은 자신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며 입장했지만 결국 배경 자체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전쟁 자체를 승리하게 하지는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을 깨뜨릴 수 있는 작은 혁신들입니다. 기록과 후대 재구성은 종종 맘루크군이 사용한 초기 화약 장치를 언급합니다. 그것은 조악한 휴대용 대포나 폭발성 소음 발생기였습니다. 현대적인 총기를 상상하지 마십시오. 연기, 천둥, 공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기병 전투에서 공황은 불보다 빠르게 퍼집니다. 말들은 놀라 달아납니다. 대형은 흔들립니다. 한쪽 날개가 30초 동안 응집력을 잃으면 기병 난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화약으로 수천 명을 죽일 필요는 없습니다. 돌격의 완벽한 리듬을 깨뜨려야 할 뿐입니다. 그들은 또한 규율을 강화했습니다. 거짓 후토에는 적이 미끼를 물 때만 작동합니다. 그래서 맘루크군은 한 가지 필수적인 기술을 훈련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제력이었습니다. 화려한 종류의 자제력이 아니었습니다.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종류였습니다. 병사가 추격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종류였습니다. 화살이 빗발치고 피가 끓어오를 때 대형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종류였습니다. 대부분의 군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훈련받은 맘루크군은 최소한 대부분의 군대보다 더 안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큰 충돌을 향해 전역이 전개되면서 작은 대치와 움직임들이 양측을 시험했습니다. 정찰병들이 충돌했습니다. 습격대들은 보급선을 공격했습니다. 여름의 레반트는 용서가 없었습니다. 더위, 먼지, 갈증은 깃발에 관심 없는 조용한 적들이었습니다. 맘루크군은 말들에게 먹이를 주고 물을 먹여야 했습니다. 훈레구에 전 병력 없이 작전하는 몽골군은 손실의 중요성을 날카롭게 인식하며 싸워야 했습니다. 키트부카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당신은 무시무시한 제국의 전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대가 바로 뒤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위험했지만 무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국이 무한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 그 제국이 불어넣던 두려움의 맛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260년 늦여름까지 양군은 팔레스타인에 있었습니다. 공기는 피할 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한쪽이 다른 쪽을 기다릴 수 있는 공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곧 벌어질 야전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결정적인 승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몽골군은 이집트가 영구적인 장벽이 되기 전에 맘루크군을 분쇄해야 했습니다. 맘루크군은 내부에서부터 두려움이 그들의 세계를 무너뜨리기 전에 몽골 신화를 깨뜨려야 했습니다. 이제 1260년 9월 3일 아침입니다. 아인 잘루트입니다. 장면을 카메라샷처럼 상상해 보십시오. 낮은 해. 발굽 아래에서 이미 솟아오르는 먼지. 가죽끈과 활시위를 확인하는 병사들. 갑옷의 금속성 찰칵거림, 땀과 말의 냄새. 멀리서는 몽골군이 보입니다. 그들은 규율이 잡혔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접촉하기도 전에 적이 무너지는 데 익숙했습니다. 반대편에는 맘루크군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정기의 기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 뒤에는 더 차가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패배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섬멸을 의미한다는 지식이었습니다. 중세 전투의 병력 수는 자주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재구성은 양군 모두 대략 수만 명에 달하였다고 추정합니다. 때로는 거의 대등했다고 시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도 작은 습격대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정계기마 부대들 간의 대규모 충돌이었습니다. 쿠투즈가 전반적인 지휘를 맡았습니다. 바이바르스는 선봉부대를 지휘하며 전투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키트부카는 몽골군을 지휘했으며 지역 동맹군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전투는 탐색과 움직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바이바르스는 선봉과 함께 전진했습니다. 그는 몽골군을 유인하여 추격하게 만들며 교전하고 후퇴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어두운 아이러니가 나타납니다. 위장 후퇴의 달인인 몽골군은 적이 물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옛 이야기가 다시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압박했습니다. 그들은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붕괴의 징후를 맡았습니다. 세상이 자신에게 패배하도록 훈련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도취적일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적이 후퇴하는 것을 보고 또 다른 쉬운 살육이 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맘루크군의 후퇴는 통제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공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기였습니다. 몽골군은 앞으로 돌진하며 더 깊이 밀고 들어갔습니다. 화살이 날라와 방패와 살, 말들을 맞췄습니다.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말들이 넘어지고 굴러서 그 아래 기수들을 짓밟았습니다. 이 소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천둥 같은 발굽소리, 여러 언어의 함성, 활시위의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몽골군은 전투를 넓히고 측면을 공격하며 맘루크군 진영을 돌파하려고 했습니다. 맘루크군은 너무 일찍 대형을 깨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휘어지지만 부서지지 않는 벽처럼 압력을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이 닥쳤습니다. 그런 순간은 항상 오기 마련입니다. 한쪽 날개가 밀려났습니다. 맘루크군 진영의 일부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군대가 와해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전염되는 순간입니다. 한 부대가 무너지고 다른 부대가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체 군대가 도망치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몽골군은 그들이 가장 잘하는 일을 했습니다. 후퇴를 학살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쿠투제의 역할은 잔인할 정도로 중요해집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그가 자신을 노출하고 병사들을 재집결시키며 공황이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고함치거나 전투에 뛰어들거나 병사들의 의지를 붙잡고 버티도록 강요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맘루크군이 해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정이 닫힐 때까지 충분히 버텼습니다. 이 순간의 리더십은 고무적인 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진영을 찢어 놓으려 할 때 진영을 온전히 유지하려는 거친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함정이 작동합니다. 숨겨진 예비대가 지형의 굴곡과 능선 뒤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개방되어 보였던 전장에 갑자기 새로운 기병이 나타났습니다. 추격하며 전진했던 몽골군은 이제 측면에서 압박을 받았습니다. 기병전에서 측면 공격은 악몽과 같습니다. 그것은 움직이는 능력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른 공간이 필요합니다. 측면에서 압박이 오면 대형이 엉키게 됩니다. 기수들이 부딪힙니다. 궁수들은 깨끗한 사선을 잃습니다. 기세는 혼란이 됩니다. 이곳은 대량 살육이 아니더라도 연기, 천둥, 충격 같은 이른바 비밀 병기 효과가 중요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몽골군은 전장의 템포를 통제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갑자기 템포가 사라졌습니다. 말들이 뒷발로 일어섭니다. 병사들이 경고를 외칩니다. 한 부대가 주저했습니다. 다른 부대는 방향을 바꾸려 했습니다. 진영은 불균형해졌습니다. 근접전에서 불균형한 진영은 틈을 만듭니다. 그리고 틈은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이곳에서 바이바르스의 역할은 통제의 어두운 천재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종했습니다. 그는 사냥꾼이 먹이를 그물 안으로 몰아넣듯이 몽골군의 움직임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은 조여졌습니다. 몽골군은 회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개방된 지형으로 물러나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투 방식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여러 방향에서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퇴각 경로는 막혔습니다. 그들의 공간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잔혹하고 개인적인 양상으로 변했습니다. 낭만적인 중세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추악한 종류였습니다. 콧비를 내리치는 칼날, 몸을 꿰뚫는 창들, 안장에서 끌려 내려와
땅바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병사들, 비명을 지르고 발길질하고 쓰러지는 말들, 먼지와 쇠 냄새로 가득한 공기. 더 이상 깔끔한 진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폭력의 덩어리들만 보였습니다. 키트부카는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후퇴가 죽음보다 나쁘다고 믿는 사람처럼 싸웠습니다. 그 용기는 진짜였지만 전략을 가릴 때는 치명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몽골군은 무너졌습니다. 일부 기병들은 조각조각 흩어져 북쪽으로 도주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추격 중에 살해당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에서 몽골 권위의 상징이었던 키트부카는 붙잡혀 처형되었습니다. 그 상징성은 엄청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술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몽골군이 이렇게 패배하지 않는다고 교육받았던 지역에서 몽골 사령관의 공개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중세 기록과 후대의 재구성에서 사상자 수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합의는 몽골군의 손실이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수가 죽거나 붙잡혔습니다. 맘루크군 역시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전략적 효과는 분명합니다. 이집트를 향한 몽골군의 징역이 저지된 것입니다. 무적의 오라, 즉 화살만큼이나 많은 피해를 입혔던 이 심리적 무기는 모두가 볼 수 있는 금이 같습니다. 그러나 멈췄다는 것의 의미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몽골군은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번의 패배 후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인 잘루트의 진정한 결과는 더 어둡고 복잡합니다. 그것은 전쟁을 지리한 국경 분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시리아를 맘루크 술탄국과 일칸국 사이에 장기적인 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몽골군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기동성에 필적하는 적과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무너뜨리기를 바랐던 벽을 존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잔혹한 반전이 있습니다. 외부의 적이 밀려나는 순간 내부의 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아인 잘루트 전투 후 귀환 길에 쿠투즈는 암살당했습니다. 그 차가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집트를 구한 군대를 이끌었던 남자는 자신의 승리를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음모 속에서 자신의 아미르들에게 살해당했으며 바이바르스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아마도 일부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안정을 확보하고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이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장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군사 엘리트와 개인적인 충성심에 기반한 시스템에서 피는 항상 통하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승리가 그 빚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거두어 갈지를 바꿀 뿐입니다. 다음 몇 년 동안 바이바르스는 당대 가장 강력한 통치자 중 한 명이 됩니다. 그는 맘루크 국가를 더욱 강하고 군사화된 체제로 재편했습니다. 맘루크군은 시리아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습니다. 단순한 영광 때문이 아니라 완충지대 역할을 위해서였습니다. 몽골의 폭풍을 한번 마주한 후에는 다시는 그 폭풍이 수도에 도달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레반트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패는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것은 행군하는 군대 사이에 갇힌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습격, 지속적인 전투, 지속적인 고통을 의미했습니다. 십자군 국가들 또한 새로운 현실을 느끼게 됩니다. 맘루크군이 강화되고 몽골군은 저지되었지만 여전히 존재했기에 해안 공국들은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장기적으로 맘루크군은 십자군 잔존 세력을 더욱 압박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인 잘루트는 단 하나의 침략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권력을 재편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맘루크 군이 동부 지중해 남쪽 측면의 지배적인 군사력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일도 기꺼이 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아인 잘루트가 몽골군이 이집트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한 전투라고 말할까요? 1260년 이후 몽골군은 여전히 시리아에서 약탈하고 싸우며 때로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으로 굴러 들어가듯이 이집트로 단순히 징역하겠다는 꿈은 더 이상 간단한 행군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는 몽골 기병을 야전에서 만나 생존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계산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은 위험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심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1260년 9월 3일에 맘루크군이 패배했다면 어땠을까요? 도미노 효과를 상상해 보십시오. 몇 달 안에 카이로가 위협받았을 것입니다. 홍해 항로가 흔들렸을 것입니다. 순리의 길이 위태로워졌을 것입니다. 이슬람 세계의 정치적 중심이 몽골의 지배 아래 놓이거나 붕괴했을 것입니다. 몽골군이 모든 것을 파괴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규모의 정복은 항상 여러 가지를 파괴합니다. 행정, 시장, 학술 네트워크, 가족 등을 말합니다. 바그다드의 함락은 이미 문화적 중심지가 얼마나 빨리 붕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카이로의 함락은 이 지역의 역사를 수세기 동안 다시 쓰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도시가 마법 같아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붕괴하면 회복하는데 몇 세대가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아인 잘루트는 공포가 한계에 도달하는 순간이 됩니다. 제국의 명성이 상처받고 상처받은 명성은 피를 흘리는 순간입니다. 맘루크군은 더 친절해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훈련되었고 무자비했으며 기만을 무기화할 만큼 똑똑했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그들은 위장 후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매복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예비대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지형을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충격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실패하면 자신들이 아는 세상이 소멸될 것이라는 차가운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인잘루트의 가장 어두운 유산은 단순히 침략을 막았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역사에 대해 반복되는 한 가지를 증명했습니다. 사회를 구하는 사람들이 항상 당신이 통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보호하는 방패가 당신을 질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문명을 방어하는 전사 엘리트가 귀향 길에 자신의 지도자를 살해야 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인 잘루트는 승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생존이 종종 잔혹성, 배신과 함께 온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피를 손에 묻히고 사는 법을 배운 사람들에 의해 미래가 건설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로 더 많은 어두운 군사 역사를 원하시면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24시간 안에 1000개의 좋아요를 달성해 봅시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 주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다음 에피소드는 바이바르스의 후기 전쟁에 대한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시리아에서의 몽골군 재침 시도에 대한 것을 원하십니까? 칼날만큼이나 배신이 중요했던 또 다른 전투에 대한 것을 원하십니까?